누가 그런 푼돈 떼먹는다고 사람을 무슨 파렴치 안으로 몰아. 그리고 돈을 줘도 내가 내 동생한테 줘야지 올케한테 주긴 왜 줘. 올케야말로 공사는 구분하자. 올케 마초거리도 못했는데 옷 안 살 거면 이만 가줄래? 어찌나 뻔뻔한지 돈 얘기는 쏙 빼먹고 저를 내쫓는 신우이를 보며 역시 사람 어디 안 간다 싶었어요. 그러면서 나가려는 제 뒤통수에 대고 남편이 지난번에 말한 거 이번 주까지 꼭 답 달라고 전해달라며 알 수 없는 말을 남겨뒀어요. 저는 집에서 퇴근한 남편을 기다리며 신우이가 전해달라는 말을 전하며 무슨 말이냐 묻자 남편은 별거 아니라는 듯 말해줬어요. 누나가 사업하다가 알게 된 거래처가 있는데 거기 통해서 우리 양말 해외로 팔아보자고 그러더라. 요즘 또 케이팝이나 뭐네 하면서 한류 열풍이라나 뭐라나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생각해본다고만 했지. 뭐? 갑자기? 어떤 거래처인데 형님이 그런 거래처 만날 일이 뭐가 있어? 아유, 나야 모르지. 그리고 뭐 누나도 옷가게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모를 건 또 뭐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결혼하고 처음 들어본 아주 좋은 제안이었지만 제안의 출처가 신우이라는 점 그것만큼 의문스러운 부분도 없었죠. 하지만 영 욕심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아주 옛날 일이긴 해도 남편 공장의 제품들이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아 큰 돈을 벌었던 걸 기억했기 때문에 신우이만 아니라면 정말이지 진지하게 고민해봤을 거예요. 그렇게 소란스러운 하루가 지나고 얼마 후 남편은 저에게 갑자기 당장 오늘 밤에 해외로 출장을 가게 됐다며 짐을 싸달라고 연락이 오더군요. 갑작스러운 출장 소식에 당황스러웠지만 일도 중요하니 저는 군말 없이 남편의 짐을 싸둔 채 기다렸어요. 남편은 오더니 급히 캐리어를 끌고 나가며 황급히 다녀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후 남편은 지난번에 누나가 말한 거래처 만나러 신우이와 함께 지금 베트남에 와 있다며 급하게 결정되어 아무 언질도 하지 못한 채 왔다며 연락이 왔어요. 신우이가 함께 갔다는 소식에 마음이 놓이면서도 신우이가 사업에 껴있다는 생각에 불안함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며칠 후 새까맣게 타서 피곤한지 집에 오자마자 침대에 들어 누워버렸어요. 그 뒤로도 남편은 신우이와 함께 종종 출장을 가게 됐고 그럴 때면 저는 잠자코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와 저와 남편을 불러 앉혀두고는 사업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베트남에 가게가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자기가 베트남에 이민을 가서 자리를 잡고 있겠다며 돌연 이민 소식을 알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간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고 있다 사업을 위해 이민까지 가겠다는 신우이를 보니 뭐가 되고 있긴 되고 있나 보다 싶었어요. 그러더니 신우이는 사업 확장을 하려면 아무래도 지금 있는 돈만으론 어렵지 않겠냐며 어차피 자기가 이민 가면 엄마 혼자 계실 거 엄마가 올케네로 들어가고 시댁을 팔아서 사업 자금에 보태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신우이가 호시탐탐 집을 노릴 만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댁의 집값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대려 날로 높아만 주더니 20억을 호가하는 한몫 든든한 자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신우이가 탐을 안 낼래야 안 낼 수가 없었겠죠. 그렇다고 마치 제 집인 양 집을 팔겠다뇨. 그리고 이제 와서 합가?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인가요? 저는 남편에게 왜 갑자기 이렇게 무모한 사람이 되었냐며 타박도 하고 회유도 해봤지만 뭐에 쓰욕이라도 한 사람처럼 남편은 제 말을 듣지도 않은 채 지 누나 옆에 찰싹 붙어서는 제 속도 모르고 희희낙낙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듯 했어요. 평소 남편과 신우이의 우애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워낙 둘의 성향이 달랐던 탓에 두 남매가 합심해 머리를 모으고 있는 모습이 영 낯설었어요. 무엇보다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게 영 찝찝했죠. 저는 남편에게 절대 합가는 못한다고 못 박아 말하자 남편은 저에게
시댁에서 양말 공장이라도 물려줬으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데 어떻게 사람이 은혜도 모르냐면서 누나가 언제까지 시어머니 곁을 지켜야 하냐며 우리도 양심이 있으면 자식된 도리로 이제 우리가 모시는 게 맞지 않겠냐며 그간 보지 못했던 효자의 면모를 들이대더군요.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저도 반박을 했어요. 형님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어머니 곁에 있는 거야? 지 성격에 못 이겨 이혼하고 갈 곳 없어서 어머님이 걷어주신 거잖아. 말은 똑바로 해. 그리고 양말 공장도 그래. 다 망해갈 때 직원들도 없이 당신 옆에서 밤새워가며 공장 일으킨 건 나야. 나도 이 집 며느리로서 시아버님이 주신 가업이니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책임을 졌다고. 근데 형님은 뭐 했어? 우리 공장 문 닫내 만회할 때 들여다는 봤어? 자기 몫인 옷가게에 손댈까 싶어 어머님 옆에서 얼마나 알랑거렸어. 그래서 자기도 그때 핏줄이 무슨 소용이냐며 근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죽고 못 사는 남매가 된 건데. 아유 됐다. 대학도 안 나온 너랑 무슨 말을 하냐 내가. 남편도 변해도 너무 변해버렸어요. 허파에 무슨 바람이 가득 찼는지 제가 또박또박 반박하자 말문이 막혔는지 제 학벌까지 들먹이며 비아냥거리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이가 없었죠. 남편도 까놓고 보면 고졸이거든요. 저보다 나은 거라고는 그저 대학교 정문이나 몇 번 더 밟아봤다 뿐이지 결국 졸업도 못했으니 지나저나 별반 차이도 없는데 그게 무슨 흠이라고 아니 무슨 유세라고 이렇게 툭 가시 같은 말만 남긴 채 피신을 해버리다니. 지금껏 단 한 번도 남편에게 보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남편은 세심하고 배려가 많은 반면 내성적이고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부부 사이의 대화는 늘 있었지만 지저귀는 아침 새처럼 끊임없이 이어지진 않았고요. 그럼에도 서로 대화가 잘 맞고 무엇보다 남편은 저를 배려하고 아껴주는 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가 불도저처럼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며 혈안이 되어 있는 것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저를 낮추고 업신여기는 것도 정말이지 낯설기 그지 없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사업 이야기로 인해 당분간 누나가 있는 시댁에서 지내겠다는 문자 한 통을 남긴 채 들어오지 않았고 제가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끊기 일쑤였어요. 도통 연락이 닿지 않은 남편을 보고 있자 하니 너무 답답했어요.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아이들도 처음 겪는 부모 갈등에 집 안팎으로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요. 그런 아이들을 생각하니 더더욱 남편을 붙잡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아이들이 걱정하니 오늘은 집에 들어오라고 문자를 남겼고 그러자 남편은 딱 한 단어만 보내더군요. 출장. 그 문자를 보자마자 눈이 확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와중에도 출장을 가다니 대체 이 남자는 지금 뭐에 미쳐버린 걸까요? 대체 얼마 전까지 한 이불에서 같이 살던 그 남자는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저는 대체 그 잘난 출장 어디로 가나 싶어 급히 서랍장 깊숙이 모셔둔 여권까지 챙겨 몰래 차를 끌고 시댁 앞에 잠복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고 붉은색 립스틱에 높은 하이힐을 신고 민망할 정도로 짧은 원피스를 차려입은 신우가 나오더군요. 어차피 신우이도 곧장 출장을 갈 테니 신우이를 쫓으면 남편을 보겠다 싶어 몰래 신우이가 탄 택시 뒤를 쫓았어요. 저는 당연히 인천공항으로 가겠다 싶어 혹시 몰라 내비게이션도 찍어뒀죠. 하지만 신우이가 탄 택시는 점점 알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만 같았어요. 굽이진 길을 몇 번이나 오르고 내리더니 커다란 강과 호수가 넓게 펼쳐진 도로 옆 모텔촌으로 택시가 들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신우이의 사생활에 놀란 나머지 급히 차를 돌려 나가려는데 그 앞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저희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저는 재빨리 시동을 끄고 차 안에 몸을 움츠린 채 핸드폰 동영상을 켜고
그들을 촬영하며 몰래 지켜보고 있었어요. 대체 벌건대낮에 혈연인 누나와 남동생이 이 깊숙한 도심 외곽까지 나와서 그것도 모텔에서 만날 일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저는 해서는 안 될 망상에까지 접어들었고 당장에 몸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뛰는 심장을 부여잡은 채 억지로 몸을 차시트에 붙이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둘은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하하호호거리며 서로의 옷가지를 정리해줬어요. 어찌나 다정하던지 누가 보면 제가 아니라 둘이 부부로 보일 정도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제 옆으로 은색 세단 한 대가 휙 지나가더니 두 남매 앞에 멈춰 서더군요. 그 안에는 어디서 본 듯한 물에 젖은 족제비 같은 남자 하나와 딱 봐도 많이 먹어야 30 중반이나 먹었을 법한 젊은 여자 하나가 내리더니 둘은 터벅터벅 제 남편과 신우이에게 걸어갔어요. 그러더니 이제서야 각자의 연인을 만나는 듯 신우이는 그 족제비 같은 남자의 팔짱을 꼈고 그 젊은 여자는 제 남편의 팔짱을 끼더니 두 커플은 서로의 목적을 취하기 위해 곧장 헤어져 각각 다른 모텔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방금 전에 제 눈앞에 일어난 상황을 믿을 수가 없어서 한 손으로 입을 턱 막으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들이 모텔에서 나올 때까지 넋이 나가 있었고 상상도 해보지 못한 현실을 맞닥뜨리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군요. 눈물은 왜 또 이렇게 하염없이 흐르는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소매 끝으로 벅벅 문대가며 이럴 때일수록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증거를 확실하게 남겨놔야 한다 마음을 먹으며 저를 다독이는 일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평소 남편답게 오래 걸리진 않았고 밖에 나온 남편은 전화기를 들고 어디론가 전화하는데 누나 우리 방금 나왔어. 아직 안 끝났어? 아니면 우리 먼저 서울에 올라갈까? 누나 매형네 집으로 갈 거면 나도 그냥 희경이네 집으로 가려고. 거기 내 짐도 다 있으니까. 아니야. 오늘도 준이 엄마한테 연락 와서 좀 불안한데 그냥 집으로 갈까? 아이 그냥 집으로 가야겠다. 누나 얼른 나와. 집으로 가자. 아무래도 조만간 집으로 찾아올 것 같아. 에휴 이놈의 옆였네. 지긋지긋하다. 다 늙어서 그냥 시어머니나 모시고 효도나 하라니까. 바보 같은 저는 남편의 전화를 듣고서야 이제서야 끈질기게 잡고 있던 마지막 끈 하나가 탁 끊어지더니 비로소 그 어떤 여지도 없이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간이 배은망덕한 두 남매는 사업차 출장을 간 게 아니라 어찌나 우애가 좋았던지 버젓이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는 남동생의 불륜을 앞장서 도와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 저는 그들의 행복한 일탈을 위해 시어머니와 아이들을 떠맡아줄 며느리이자 엄마일 뿐 존중받고 사랑받는 한 여자이자 아내로서의 저는 남편의 가슴에서 도려내진 지 이미 오래인 것 같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그것도 20년 가까이 가족으로 살아왔는데 적어도 남동생이 잘못을 하면 바른 길로 가라고 야단을 못 쳐도 쉬쉬하고 숨겨주다 못해 같이 장단을 맞춰 뒤에서 이러고 있었다는 사실에 남편보다도 신우이가 더 인간 말종으로 느껴졌어요. 그렇게 발끝부터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 이를 갈고 있던 차 남편의 전화가 끊기고 30분쯤 다시 화장이 다 지워진 신우이가 족제비 같은 남자 옆에 지점토 마냥 찰싹 붙어서는 어찌나 몸을 베베 끄고 있던지 보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신우이는 나오자마자 아쉬운 듯 남편한테 투정을 부리더군요. 우리 오늘 여기서 쉬고 내일 가려고 했단 말이야. 아니 올케 왜 그런다니? 그래서 너 내가 지난번에 알아보라던 베트남 집은 알아봤어? 우리도 그 동네에 있을 거니까 너희도 거기로 와. 얼마나 좋아. 새로운 나라에서의 새로운 시작. 엄마 집만 팔리면 그 돈으로 평생 한국 안 들어오고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대. 그지 자기야? 야, 네가 마누라들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몇십 년을 공장에서 네 청춘을 바쳐 일했는데 100세 시대에
남은 세월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누리면서 살아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네가 얼른 엄마 너희 집에 보내고 집부터 빨리 정리해. 올케만 잘 단돌이하면 되겠구만. 너는 올케 하나를 어쩌지 못해서 이렇게 하니? 이것들이 하다 해외로 떠서 새 살림을 차리려고 하고 있었더군요. 사업이고 나발이고 사람이 눈이 도니 가정도 뒤로 한 채 젊은 여자와 새 살림을 차리려고 그렇게 비행기 날개가 닳도록 베트남을 들락거렸구나 싶어 기가 찼어요. 저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가는구나 싶었고 그런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구나 싶어 괘씸한 마음에 얼마 전 호신용품으로 준비한 3단봉을 들고 내려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차례차례 방망이질을 시전해줬어요. 특히 이 모든 판의 핵심 중축으로 여겨지는 신우이를 보고 있자니 그건 3단봉으로 안 되겠구나 싶어 손수 머리채를 붙들어줬어요. 물론 남편이 뜯어 말리려 제 팔을 제지하려 하기에 남편의 머리카락도 한 움큼 뽑아줬어요. 가족난에 몰래 자리를 뜨던 족제비 같은 남자와 남편의 새로운 사랑인 내연녀의 뒷모습이 보이기에 저는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신우이와 남편을 뒤로 한 채 당장 차에 올라 그들이 타고 온 차가 나가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렸죠. 그렇게 저는 제 눈앞에 내년 놈들이 줄지어 세워 이 사건의 모든 발단과 전황을 여실없이 핸드폰에 증거로 담게 됐어요.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역시나 신우이였어요. 곧 쉰 앞두고 적적하고 심란했던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에 갔고 그곳에서 우연히 5살 어린 족제비를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연애가 시작됐다고 하더군요. 족제비 씨는 자칭 사업가로 10년 넘게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다 결혼할 상대를 찾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 신우이를 만났고 들어보니 자금이 다 베트남의 건물이고 땅에 묶여 있어 한국에서 쓸 현금이 없어 신우이가 그를 원조하고 있던 것이었죠. 그는 신우이가 준 돈을 남은 평생 갖겠다며 베트남에 함께 떠나자고 신우이의 마른 가슴에 불티를 틔우게 됐고 신우이는 그와의 여생을 위해 제 몫의 옷가게를 정리하고 한국을 떠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거센 반대로 옷가게를 팔 수 없게 되자 제 남편을 끌어들이게 된 것이었어요. 처음엔 베트남의 양말을 팔 수 있는 활로를 개척해주겠다며 남편을 꼬셨지만 남편이 꿈쩍도 하지 않자 족제비 씨는 자신이 아는 동생이라며 지금의 내연녀를 데리고 오게 된 것이었어요. 남편 말로는 어찌나 사람을 녹이는 기술을 타고났는지 처음엔 자기도 안 넘어가려고 애를 썼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어쩔 수 없었다며 읍소를 하더군요. 그렇게 족제비 씨의 설계에 갇혀버린 남편은 신우이의 의견에 합세해 시아버지가 물려주신 가업을 빌미로 하여 시어머님을 설득하게 이르렀고 다행히도 시어머님이 워낙 사업수간이 발던 터라 여시들에게 홀려버린 남매의 말이 쉽게 통하지 않고 있던 차에 저에게 딱 걸려버린 것이었죠. 저는 당장 이 내년 놈을 끌고 시댁으로 갔고 시어머니 앞에 줄지어 앉힌 후 도저히 남편과 살 수 없으니 이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날 수 있냐며 노발대발 소리를 치시더니 잠시 후 저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네주셨어요. 그 서류에는 신우이가 관리하던 옷가게의 명의가 저로 있었고 시어머님이 관리하던 상가 중 가장 넓고 몫이 좋은 상가를 하나 더 주시며 나중에 손자들이 크면 주려고 남겨둔 거라며 그런데 집이 이 모양인데 애들이 나를 보러 오겠냐며 네가 잘 가지고 있다 나중에 크면 주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자식들을 이렇게 키워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남편과 신우이에 대한 배신감과 괘씸한 마음이 너무 컸던 터라 앞으로 어떻게 사람을 믿고 살 수 있을까 막막하던 저에게 시어머님의 진심은 주신 서류보다도 더 값진 것이었어요. 시어머님이 고개를 숙여 제 손을 잡고 남편과 신우이를 대신해 계속 사과하시는데 정말 이제 하마터면 시어머님을 봐서라도 이혼을 물러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도 그런 저의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네가 마음먹은 대로 하라며 저의 등을 떠밀어 내보내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날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고 울분을 참으며 찍어둔 동영상이 큰 증거가 되어 결국 아이들의 양육권은 물론 집과 남편 공장의 지분 절반을 받으며 이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뒤로 독하게 마음을 먹은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 작은 건물을 세워 카페를 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허둥지둥 정신이 없지만 매일 저의 땀과 노력으로 하루를 채우고 있다는 보람이 저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만 같아요. 이런 저의 소식을 어떻게 아셨는지 시어머님은 동네에서 가장 돋보일 수 있도록 화환을 보내주셨고 남편과 시누이와는 연을 끊었지만서도 20년 넘게 가족으로 살아온 정이 있던 터라 시어머님에게는 종종 아이들 소식을 전하며 안부를 물으며 지내고 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님은 그렇게 저를 내보내시곤 당장의 시누이는 맨몸뚱이로 내쫓아버렸고 남편은 당장 공장에서 사장직을 박탈해 시어머님이 시아버지 뜻을 받아 살아가시는 동안 공장을 일구실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자식들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길 바라며 내쫓아 얼마 후 시누이는 족제비 씨가 도망갔다며 시어머니를 찾아와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문 앞에서 며칠을 빌었지만 시어머님은 눈 하나 껌뻑하지 않으셨고 결국 시누이는 숙식이 제공되는 어느 식당에서 일을 하며 시어머님 노여움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는 듯 했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족제비를 따라 두 남매를 홀라당 벗겨 먹으려던 전문 여시에게 마지막 100원 한 장까지 모두 털리고 나서야 저에게 용서를 빌겠다며 연락을 했지만 그날로 저는 바로 연락처를 바꿔버렸고 답답한 나머지 시어머니를 찾아 저희 아이들의 행방을 묻자 시어머님은 이제 와서 찾아가면 누가 받아주냐며 며느리는 뭐 배알도 없는 천치냐며 내쫓겨버렸다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면 시어머님과 사이가 각별하게 좋지도 유별나게 나쁘지도 않았지만 그저 남이 가족이 되는 시간 동안 자연스레 서로의 시간과 마음을 나눴던 것이 지난 20년 결혼 생활에 대한 보상이 아니올까 싶어요. 저는 이제 남은 제 인생에 더 충실하려고요. 제 기막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